어머니, 저희가 그렇게까지 서운하게 해드린 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른 건데 그걸 그렇게 꿍해 계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겠지. 너희는 원래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다. 너희들을 존중해 주겠다는 이야기야.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어머니, 저희가 다음에 내려가면. 이제는 오지 않아도 된다. 민수야. 네? 이제는 더 이상 반기지는 못할 것 같다. 내려오는 게 번거롭고 피곤해서 여기 와서도 함께 하지도 않는데 못하러 내려오니? 그냥 이따금씩 안부만 전하자꾸나. 알겠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68세 정혜순 씨는 부엌에 서서 도마 위에 놓인 돼지고기 목살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싱크대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손길은 한층 더 바빠졌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큰아들 진원의 식구들과 작은아들 민순의 식구들이 모두 내려오기로 한 날.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음식 재료들이 부엌 한가득 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손주들이 좋아할 반찬과 과일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마당 좀 정리해줘. 아이들이 뛰어놀 텐데 깨끗해야지. 남편 70세 명수 씨는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애순 씨 못지않게 손주들 생각이 한가득인 명수 씨는 진작에 마당을 쓸고 정돈을 하면서 애순 씨의 부탁을 기분 좋게 들어주었습니다. 알겠어.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아침부터 계속 부엌에 서 있네. 괜찮아. 애들이 오는데 정성껏 준비해야지. 명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애순 씨는 냄비에 갈비찜 양념을 붓고 조심스럽게 뒤적였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갈비찜이 완성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어제 애순 씨는 아침 일찍 장터를 다녀왔습니다.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정 여사님. 오늘 장 보는 게 많으시네요. 네, 아들 식구들이 다 내려온다 해서요. 손주들 좋아하는 거 많이 해주려고요. 아이고, 손주들이야 뭐든 좋아하죠.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잔치상에 올리고도 남을 건데 고생하시겠네요. 네네, 괜찮아요. 애들 올라갈 때 좀 싸주기도 하고 그러려고요. 넉넉하게 하면 좋죠. 애순 씨는 고기며 생선이며 선수 고르고 아이들이 먹기 좋을 만한 과일도 골랐습니다. 작은 손주가 알레르기가 있어 해산물은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잊지 않았습니다. 짐을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애순 씨는 손주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웃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피곤함은 잊혀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애순 씨는 부엌에서 음식을 다듬기 시작했고 틈틈이 거실과 손님방도 정리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서연 씨가 위생에 예민하다는 걸 알았기에 신경을 더 써야 했습니다. 방 안의 이불을 정리하면서도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엔 방이 눅눅하다 했지. 이번엔 이불을 하루 종일 햇볕에 말렸으니까 괜찮을 거야. 애순 씨는 바닥도 몇 번이고 걸레질했습니다. 먼지가 쌓이는 걸 작은 며느리가 유난히 신경 쓰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애순 씨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예민한 작은 며느리의 비위를 맞춰주려면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점심이 가까워질 무렵 드디어 마당에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순 씨는 불이 나게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손주가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래, 어서 와라. 큰 손주가 밝게 웃으며 애순에게 달려왔습니다. 애순 씨는 손주를 꼭 끌어안으며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 그 모습을 본 명수 씨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손주, 이리 와서 할아버지도 안아보자. 애순 씨는 큰아들과 며느리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호야, 길 막히진 않았어? 조금 밀렸지만 괜찮았어요. 어머님, 집이 너무 깨끗하네요. 청소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아니야, 손주들 오는데 깨끗해야지. 들어와서 편히 있어. 먼 길 오느라 피곤했지? 얼른 들어와서 앉아. 큰아들 내외는 짐을 풀고 애순 씨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늦게
작은 아들 민순의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오느라 고생했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작은 며느리 서연 씨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작은 손주는 졸린 얼굴로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함께 지낸 적도 있는데도 작은 손주는 애순 씨를 낯설어하는 듯 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애써 밝은 표정으로 작은 아들 가족을 반겨주었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피곤했나 보네? 오는 길에 좀 잤어요. 차에서 오래 있으니까 힘들었나 봐요.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오니 좋구나. 저녁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많이 먹어. 어머님, 준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럼 손주들이 좋아하는 거 다 준비해놨어. 그러나 작은 며느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순 씨는 그녀가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닌지 신경이 쓰였지만 일부러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방 어디로 준비하셨어요? 안방 옆방에 이불 깔아놨어. 햇볕에 하루 종일 말려서 뽀송뽀송할 거야. 아, 네. 서연 씨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이불을 한번 만져보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순 씨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순 씨는 부엌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부엌에서 도와주고 있었지만 작은 며느리는 여전히 방 안에 있었습니다. 애순 씨는 식탁 위에 갈비찜과 생선구이를 올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다들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 손주들이 잘 먹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애순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조용한 기대가 곧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애순 씨는 저녁 준비를 마치고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서 국을 뜨면서도 그녀의 신경은 온통 거실에 있는 가족들의 분위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큰아들 진호와 큰 며느리 수지는 손주와 함께 마당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큰 손주는 감을 따달라고 졸라댔고 명수 씨가 장대를 가져다 감을 따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 민수 씨와 작은 며느리 서연 씨는 여전히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수네 아직 안 나오네? 그러게.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도 가족끼리 모인 날인데 같이 저녁은 먹어야지. 애순 씨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작은 아들 내외는 알기나 할까. 그녀는 결국 방문 앞까지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민수야, 서연아, 저녁 준비 다 됐어. 얼른 나와서 같이 먹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네, 어머님. 곧 나갈게요. 서연 씨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습니다. 애순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작은 며느리 서연 씨는 늘 기분이 어떤지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불만이었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인지 애순 씨는 시간이 갈수록 내심 서운한 마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애순 씨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전, 생선구이, 각종 나물을 정성껏 준비해 놓았죠. 자, 많이들 먹어. 갈비찜은 손주들 먹기 좋게 푹 삶았어. 큰 손주는 신이 나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거 제일 좋아해요. 애순 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큰 며느리 수진 씨도 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정성 많이 들이셨네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이번 갈비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알려주신 레시피대로 했는데 저는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이래서 손맛이 중요한가 봐요. 그러게요.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은 언제 먹어도 최고예요. 하다 보니 익숙해진 거지. 내가 다시 알려줄게. 안 그래도 넉넉히 준비했으니 올라갈 때 조금 싸가렴. 애순 씨는 별것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내심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 서연 씨는 수저를 들고도 한참 동안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너도 어서 먹어라. 네, 어머님. 서연 씨는 밥을 한 숟갈 뜨고 반찬을 집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이 생선 혹시 어디서 사신 거예요? 아, 장터에서 샀어. 오늘 아침에 들여온 거라 싱싱할 거야. 저희는 좀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시장에서 사온 생선 먹고 탈이 나서요. 믿을 수가 있어야죠.
서연 씨는 남편 민수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민수 씨는 어색한 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회나 해산물 쪽은 좀 예민해요. 혹시 비린내 같은 게 나면 잘 못 먹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갈비찜이라도 많이 먹어. 작은 손주가 그 순간 갈비를 집어들었습니다. 우와, 할머니, 저 이거 먹어도 돼요? 애순 씨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념이 잘 배어 부드럽게 익은 갈비를 조금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럼 많이 먹어라. 그러나 그 순간 서연 씨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표정까지 굳어가며 말을 하니 작은 손주가 이리저리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그거 먹으면 안 돼. 너 알레르기 있잖아. 작은 손주는 실망한 얼굴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맞다. 내가 깜빡했네. 미안하다. 그럼 이거라도 먹을래? 애순 씨는 서둘러 다른 반찬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작은 며느리는 이미 굳어진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애는 미리 익숙한 음식 아니면 잘 못 먹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거니까 한 입만 먹여보면 안 될까? 애들은 크면서 알레르기도 없어진다고 하던데 크게 상관없는 거면 조금은 먹어도 되지 않니? 애가 이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방식이 있어서요. 애순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예상보다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애써 화제를 돌리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작은 며느리는 끝까지 무표정했습니다. 애순 씨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분 나쁜 티를 내면서 식사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 명수 씨가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애들 와서 이렇게 다 같이 먹는 게 얼마만이냐? 그러게요. 다음에 또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애순 씨는 수줍게 웃었지만 작은 며느리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빨리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 저희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애순 씨는 당황했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먼 길을 온 것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주방에서 괜히 일을 시켰다가는 한동안 또 앓는 소리를 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차피 내 살림이니 알아서 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 푹 쉬어라. 그렇게 작은 아들 부부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애순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왜 저렇게 차갑지? 한두 번도 아니고 늘 그렇잖아.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재수 씨가 원래 예민한 거 아시잖아요. 네, 어머님, 그냥 동서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저렇게 대놓고 벽을 치는 건 좀 그렇잖니. 내가 못할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뭘 할 때마다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나도 사람이야. 서운하다고. 명수 씨가 애순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자고. 저 애들이 맞춰줄 생각이 없으면 우리도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 애순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저 다 같이 웃고 떠드는 시간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밤이 깊었지만 애순 씨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날을 만들고 싶어도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벽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서연 씨가 보인 태도, 작은 아들 민수 씨의 무심한 모습, 그리고 말없이 조용해진 저녁 식탁. 이 모든 것들이 애순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 명수 씨가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그냥 작은 애네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여보만 속상해져. 그게 말처럼 쉬운가? 난 그저 다 같이 오랜만에 모여서 따뜻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 분위기 맞추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저쪽에서 벽을 치면 그냥 놔둬야지. 이게 가족이야? 어떻게 말 한마디라도 살갑게 하는 법이 없어.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지만 가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니까. 매번 이해하고 넘어가려 해도 속이 썩는다고 신경 안 쓰는 게 답이긴 하지만 또 그러면 왜 신경 안 써주냐고 지들끼리 얘기할걸?
그럴 거면 왜 저런 식으로 하는 건지 이해하려고 해도 답이 없어. 애순 씨는 남편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애순 씨는 부엌에서 조용히 국을 끓였습니다. 이전 같으면 가족들이 아침을 기다리며 하나둘씩 나왔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큰아들 진호와 큰며느리 수진 씨가 먼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다 됐어. 너희는 앉아서 기다려. 어머님, 그래도 제가 상이라도 차릴게요. 그럼 그거라도 도와주겠니? 큰며느리는 재빨리 식탁을 정리하고 반찬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작은아들 민수 씨와 작은 며느리 서연 씨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네는 왜 아직도 안 나와? 방금 깨우러 갔는데 재수 씨가 아직 좀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밤새 무슨 큰일이라도 있었나? 어머님, 그냥 원래 피곤한 체질인가 봐요. 저희도 어젯밤에 인사하려고 했는데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침도 안 먹고 자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자기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애순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작은아들 민수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잘 잤니? 네, 근데 서연이는 아직 좀 피곤하대요. 아침 좀 늦게 먹어도 될까요? 너라도 먹어야지. 서연이 깨워서 같이 먹으라고 해라. 그냥 좀 더 자게 둘게요. 어제 길도 오래 운전하고 피곤했을 거예요. 민수야,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는 함께 식사하는 게 예의 아니니? 민수는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그런 걸 좀 힘들어해요. 새벽까지 아이 보느라 제대로 못 쉬었거든요. 애순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 서연 씨는 결국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애순 씨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 수진 씨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속상하시죠? 아니야, 그냥 좀 허전할 뿐이야. 어머님, 저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이러는 건 좀. 됐어. 지금 와서 따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래도 네가 이렇게 도와주니 고맙다. 수진은 애순의 어깨를 토닥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신경 쓸 가치도 없어요. 그냥 어머님 편한 대로만 하세요. 그게 아쉬우면 자기들이 먼저 다가오겠죠. 애순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갈 무렵 서연 씨가 마침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 늦잠 자서 죄송해요. 괜찮아. 그래도 아침은 좀 먹어야지. 그냥 간단하게 먹을게요. 서연 씨는 말끝마다 피곤하다고 했지만 애순 씨는 어쩐지 그 말이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왔으면 다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좋지 않겠니? 네, 그런데 저는 시골이 조금 안 맞아서요. 그 말에 애순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골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기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었고 애순 씨가 사는 곳은 그래도 차를 타고 30분 정도만 가면 도시와 인접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원하면 대형마트를 갈 수 있었고 조용히 살고 싶은 젊은 사람들도 이사를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며느리는 계속해서 거실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애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혹시 우리 집에 오면 불편하니? 서연 씨는 순간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대놓고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왜 이렇게 방에만 있어? 서연 씨는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장 뭐라고 대꾸라도 하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서연 씨의 표정을 읽은 민수 씨는 당황한 듯 애써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서연이가 원래 집 밖보다는 방에 있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겠지. 그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 씨는 난처한 얼굴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애순 씨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애순 씨는 마당에 나와 혼자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명수 씨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포기해. 포기? 난 기대한 적도 없었어. 그럼 속상해하지 마. 어차피 저 아이들은 우리와 마음이 다른 거야. 애순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젠 정말 그래야겠지. 애순 씨는 작아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여전히 어색했던 어제의 분위기였죠. 자신이 너무 심했나 싶다가도 서연 씨의 행동을 곱씹어보면 기분이 나빴습니다. 큰아들 진호 씨와 며느리 수진 씨는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려 했지만 작은아들 민수 씨와 작은 며느리 서연 씨의 태도는 애순 씨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죠. 오늘은 좀 다를까? 애순 씨는 희미한 기대를 품으며 아침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생선구이가 올려졌습니다. 애순 씨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달걀찜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진호야, 수진아, 얼른 와서 먹어라. 큰아들과 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아침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어머님, 정말 잘 먹겠습니다. 애순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들 내외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직 자니? 제가 깨우러 갈까요? 아니다. 그냥 두자. 명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순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문 앞까지 걸어가 조심스레 노크했습니다. 민수야, 서연아, 아침 준비 다 됐다. 어서 나와서 같이 먹자. 방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죠. 어머님, 저희는 그냥 방에서 먹을게요. 애순 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에서? 왜? 아이가 아직도 피곤해서요. 아침도 간단히 먹을 거라 그냥 여기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 같이 모여 앉아야. 어머니, 그냥 좀 편하게 하게 해주세요. 저희 방식대로요. 작은아들의 말에 애순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을 만들지 말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말문이 막힌 애순 씨는 민수 씨를 쳐다보다 이내 식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편한 대로 해라.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애순 씨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집이 저 애들에게 그렇게 불편한 곳일까? 언제부터인지 작은아들 부부는 점점 거리를 두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마당에서 수박도 먹고 손주들과 감을 따며 웃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멀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 수진 씨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속상하시죠? 아니야, 그냥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 제가 보기엔 동서가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는 걸 피하는 것 같아요. 나도 잘 모르겠다. 수진 씨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러니? 어머님이 중요하지. 일일이 사람들 기분 따지면 어머니만 마음 쓰시니까요. 그러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던지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순 씨는 그 말을 곱씹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내내 작은 며느리 서연 씨는 방에만 머물렀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야 거실로 나왔죠.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는지 이전과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까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괜찮다. 이제 나왔으니 점심은 같이 먹자. 저희는 좀 이따가 먹을게요. 서연아, 너희는 왜 이렇게 자꾸 따로 먹으려고 하니? 그냥 저희는 원래 그런 게 편해서요. 여기가 너희 집이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모였으면 같이 앉아 밥 먹는 게 도리 아니겠니? 서연 씨는 애순 씨를 바라보다가 곧 민수 씨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도 뭐라고 말을 좀 해보라는 눈치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서연이가 좀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예민하면 얼마나 예민하다고 그러니?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자리 자체가 불편한 거 아니니? 아니다. 그래. 나도 이제 알겠다. 나도 신경 안 쓸게. 그 말에 작은아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애순 씨는 마당을 혼자 쓸고 있었습니다. 작은아들 부부는 또다시 방에 들어가 있었고 마당에는 진호 씨와 수진 씨 그리고 손주들만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끼리 시간 보내요. 그래야지. 그래야겠다. 나도 일일이 신경 쓰는 거 이제 못하겠다.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계속 나만 꽁에 있는 것 같고 속 좁은 사람 되는 것 같잖니. 애순 씨는 손주를 안으며 애써 웃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이 계속 쓰라렸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아들 민수 씨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일 점심 전에 올라가려고요.
애순 씨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라.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자주 못 내려와서 죄송해요. 그래? 미안하면 더 자주 오면 되겠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걸 내가 강요할 수도 없지. 너희 편한 대로 해라. 애순 씨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애순 씨는 명수 씨와 함께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많이 속상하지? 그래도 오늘은 마음 정리가 좀 되더라. 정리? 응, 이제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 그래, 잘 생각했어. 애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작은 아들과 손주를 위해 많은 걸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기로 결심했죠.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자. 그래, 그렇게 하자. 애순 씨는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순 씨의 마음도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애순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작은 아들 민수 씨가 떠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내려올 때마다 점점 짧아지는 방문. 그 짧은 만남마저 불편하게 느끼는 며느리 때문에 좋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오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들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기다려졌지만 막상 오고 나면 마치 발만 담그고 다시 떠나려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며칠을 같이 지내지 못한 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민수네 깨워야 하지 않겠어? 깨운다고 나올까? 그래도 떠나기 전인데 얼굴은 보고 가야지. 명수 씨는 한숨을 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서연아, 아침 준비됐다. 나오거라. 잠시 조용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그냥 간단히 챙겨 먹고 가려고요. 아침도 안 먹고? 네, 서연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애순 씨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어디 아프니? 아, 그냥 피곤해서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고 가야지. 오래 운전해야 하잖니? 서연 씨는 대답 없이 민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번엔 좀 더 오래 있다 갈게요. 그 말이 더 허무했습니다. 그래, 다음번엔 좀 더 오래 있다 가거라. 얼마나 피곤하면 내내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니? 그렇게 힘들면 다음부턴 그냥 오지 마. 그렇게 애둘러 말할 필요도 없다. 들어가서 쉬어라. 애순 씨의 말에 서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저 민수 씨는 당황해하며 어쩔 줄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마저도 꼴도 보기 싫어 애순 씨는 손수 방문을 닫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작은 아들 부부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 씨는 빠르게 트렁크를 정리하고 서연 씨는 아이를 차에 태운 뒤 문을 닫았습니다. 애순 씨는 끝까지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손주는 졸린 얼굴로 차창을 통해 애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손주 건강하게 지내야 해. 작은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연 씨는 조용히 핸드폰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계세요. 그래, 운전 조심하고. 그렇게 작은 아들네 차는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애순 씨는 조용히 서서 차가 사라지는 길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큰아들 진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래, 이제 익숙해졌다. 그리고 괜찮고 안 괜찮을 게 뭐가 있니? 나도 이제 미련 안 가지련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다를 수 있니?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빈 기분은 여전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떠나고 난 집은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탁은 어딘가 허전했죠. 어머님, 제가 국 데울게요. 아니다, 그냥 두어라. 대충 먹으면 된다.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속상할 것도 없어.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 그러나 큰아들과 며느리는 애순 씨의 얼굴에서 씁쓸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밥 먹자. 애들 가고 나면 또 우리끼리 지내야 하니 잘 먹어둬야지. 명수 씨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애순 씨의 마음이 여전히 그곳에 묶여 있다는 것을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애순 씨는 부엌 정리를 하다가 결국 식탁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무수히 참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지쳐갔습니다. 그때 명수 씨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되나? 후회라기보다는 허무해. 너무 기대했으니까. 그래, 기대했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이니까. 명수 씨는 조용히 애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말자. 애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대 안 할게. 그녀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작은 아들 민수 씨가 떠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애순 씨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들이 머물던 흔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별반 다를 것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잠깐 얼굴을 비추고 조용히 밥을 먹고 대화는 거의 없이 떠나버렸죠. 이제는 이 패턴이 익숙해져야 할 텐데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애순 씨는 마당에 놓인 걸레를 헹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명수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또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몇 번을 말하냐? 기대하지 말라고 했잖아. 애순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번에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진호네는 여전히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주는 마당에서 명수 씨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고 큰 며느리 수진 씨는 부엌에서 애순 씨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올라갈 때 김치 좀 싸주실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래야 하는데. 어머님, 애순 씨는 손에 잡고 있던 배추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애 너희한테는 마음이 편한데 왜 작은애한테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 수진 씨는 애순 씨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나는 두 아들을 똑같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차이가 난 걸까? 그러게요. 그런데 어머님,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주는 만큼 돌아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애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애순 씨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님은 충분히 하실 만큼 하셨어요. 이제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고맙다. 그래도 이렇게 네가 곁에 있어주니. 수진 씨는 애순 씨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저녁 무렵 애순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작은 아들 민수 씨였습니다. 애순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그냥 잘 계시나 해서요. 애순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안부를 묻는다니. 우린 잘 지낸다. 너희도 잘 지내고 있겠지? 잘 올라갔어? 네, 근데 어머니, 지난번에 서연이가 그런 거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애가 원래 그런 성격이라서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애순 씨는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운하긴 내가 뭘 바라겠니? 어머니, 제가 나중에 다시 내려갈게요. 그래라. 애순 씨는 짧게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애순 씨는 마당에 나와 혼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작은 아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놓아야 할 때인가 보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서운함과 기대가 차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애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순 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살며시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쩐지 공허했죠. 작은 아들 민수 씨와 서연 씨가 떠난 후 그리고 며칠 전 걸려온 그 짧은 전화 이후 애순 씨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기대도 미련도 버리기로 했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한 걸까? 부엌에서 혼자 차를 마시던 애순 씨는 문득 명수 씨가 아직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보통 애순 씨보다 먼저 마당에 나가 운동을 하곤 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애순 씨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직 안 일어났어? 침대에 누워있던 명수 씨가 힘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어디가 불편한 듯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애순 씨가 명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 아파? 그냥 좀 무기력하네. 애순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식간에 명수 씨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질렸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얼굴이었습니다. 어디 불편한 데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요 며칠 좀 피곤해서 그래. 애순 씨는 곧장 다가가 명수 씨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그의 얼굴은 어딘가 지쳐 보였죠. 내가 미움을 좀 해줄까? 됐어, 그냥 좀 누워 있을게. 애순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애순 씨는 말없이 방문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따뜻한 국이라도 끓여야 할 것 같았죠. 명수 씨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애순 씨는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몸이 불편하니 방으로 간단히 죽과 장조림을 내어주었습니다. 약을 먹고 잠든 명수 씨를 두고 큰 아들 가족과 함께 먹을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무심코 바깥을 내다보니 마당에서 닭들이 한가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주가 뛰어다니며 쫓아다녔을 텐데 이제는 그것도 옛날 일이 되어버렸죠. 마당에서 잠시 통화를 하고 있던 진호 씨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아니, 이제 먹어야지. 너희들도 얼른 와서 앉아라. 아버지는요? 아직 방에 있어. 좀 피곤하다고 하더라. 몸살기가 오는지 약 먹고 잠드셨다. 진호 씨는 표정을 살짝 굳히더니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간단히 먹고 갈게요. 오늘 오후에 다시 올라가려고요. 좀 더 있으려고 했는데 회사에도 가봐야 해서요. 그래라, 수진이는? 수진이는 잠깐 읍내에 나갔어요. 어머님 드실 반찬 몇 가지 사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사러 간 것 같아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큰애는 매번 내려오면 나 때문에 고생이구나. 애순 씨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 며느리 수진 씨는 말하지 않아도 애순 씨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듯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때마다 보내주거나 종종 소소한 선물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울할 때면 귀신같이 알고는 애순 씨의 기분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애순 씨는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댈 곳과 기대를 접어야 할 곳이 명확히 나뉘었습니다. 진호야, 너희는 언제든 내려와도 된다. 너희가 내려오면 집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좋다. 엄마, 당연하죠. 우리야 언제든 오죠. 진호 씨는 밥을 먹으며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애순 씨는 그의 표정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엄마, 민수나 재수 씨가 또 전화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순 씨는 순간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걸 왜 묻니? 지난번에도 그냥 짧게 안부만 묻고 끊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솔직히 그냥 그러고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요. 이제 내가 선택할 거다. 네 동생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난 잊지 않았어. 전화 와서 무슨 말을 하던 들어주지 않을 거야. 지들 편한 대로 알아서 살라고 하지. 이제 나도 네 아버지랑 둘이서만 잘 살아보려고. 너희들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니? 진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시면 돼요.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애순 씨는 진호 씨의 말에 마음이 조금은 놓이는 듯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점심이 되기 전 큰 아들네 가족은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예상대로 작은 아들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걸렸습니다. 애순 씨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어머니, 그냥 잘 지내시나 해서요. 잘 지낸다. 너희는? 네, 근데 어머니, 저희가 다음 달쯤 내려가면 괜찮을까요? 애순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내려오겠다는 말에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네가 내려오고 싶으면 오는 거지. 나한테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지 않니? 그게 지난번에 저희가 너무 갑작스럽게 가버려서 어머니가 속상하셨을까 봐요. 애순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걱정을 하는구나. 어머니, 사실 서연이랑 얘기 좀 해봤어요. 그리고 저도 생각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한테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닌가 싶어서요. 이제 와서 그런다고 바뀌는 건 없다. 민수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뭐를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구나. 그냥 너희는 평소 생각한 대로 행동한 거 아니니? 어머니, 저희가 다음 달에 내려가면 나중에 보자. 애순 씨는 단호하게 말을 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던 명수 씨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잘했어. 이제 정말 놓아주려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차가운 찻잔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큰 아들 진호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짐 정리한다고 이제 연락드리네요. 별일 없으셨죠? 그래, 잘 올라갔다니 다행이다. 엄마는 그냥 쉬고 있지. 안 그래도 너 가고 나서 민수한테 연락 왔었다. 엄마, 안 그래도 민수가 저한테 연락했더라고요. 서울 올라가는 길에 전화 왔었어요. 애순 씨는 순간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더냐? 엄마가 좀 차갑게 대하신 것 같다고 혹시 서운해하신 건 아닌지 묻더라고요. 애순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엄마, 혹시 마음 바뀌신 거 아니죠? 아니다. 이제는 내 결정 번복하지 않을 거다.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어차피 바뀌지 않을 관계라면 엄마 마음이라도 편하게 가지셔야죠. 애순 씨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작은 아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애순 씨는 거실에서 명수 씨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작은 애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도 이제 결정을 내려야지. 그래, 작은 놈한테도 말할 거야. 그래야지. 이젠 더 미룰 필요도 없잖아. 내려온다고 했다며? 그 전에 이야기할 거야.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 난 당신 의견에 따를게. 명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순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민수 씨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애순 씨는 천천히 손을 뻗어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애순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니? 그래, 민수야.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다 하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애순 씨는 순간 짧게 침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이제는 너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네? 그동안 나는 너희가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어. 민수 씨는 당황한 듯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다만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까지 서운하게 해드린 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른 건데 그걸 그렇게 꿍해 계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겠지. 너희는 원래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다. 너희들을 존중해 주겠다는 이야기야.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어머니, 저희가 다음에 내려가면 이제는 오지 않아도 된다. 민수야. 네? 이제는 더 이상 반기지는 못할 것 같다. 내려오는 게 번거롭고 피곤해서 여기 와서도 함께 하지도 않는데 못하러 내려오니 그냥 이따금씩 안부만 전하자꾸나. 알겠지?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순 씨도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할 말 다 했다. 잘 지내라, 민수야. 그렇게 말한 후 애순 씨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정말로 놓아주기로 했다는 걸 실감했죠. 애순 씨가 전화를 끊자 명수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통화했어? 응, 이제 끝났어. 그래, 잘했어. 이제 진짜 마음이 편해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그럴 거야. 애순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애순 씨와 명수 씨는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정리라고 할 게 딱히 없었지만 앞으로 사용할 노후 자금을 제외하고 두 자식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줄 생각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가져간 각자의 몫이 있으니 나머지만 여윳돈으로 잘 챙겨주면 되는 노릇이었습니다. 애순 씨는 큰 아들 진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엄마야.
네,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할 말도 있고 해서 안부도 물어볼 겸 전화했지. 예전에 엄마가 얘기하던 거 기억하니? 때 되면 재산 정리하겠다고 했던 거 말이다. 네, 기억하죠. 이번에 밭 300평 제외하고 나머지 땅이랑 집은 정리하려고. 지금 사는 집도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하고 농사도 크게는 안 지으려고. 나머지 정리해서 우리 노후 자금하고 너희들 조금씩 나눠주려고 한다. 어떠니? 그건 어머니 마음이죠.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혹시나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 일로 민수가 트집 잡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미리 말해두기도 했지만 불만 있거나 하면 저한테 말하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단호하게 대처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알았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애순 씨는 전화를 끊고 가벼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명수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진호한테 이야기했어? 응, 우리가 가진 것 알아서 나눠주겠다고 했어. 어떻게 반응하던? 진호는 뭐 알아서 하라고 하지. 원래 이런 거에 욕심 없던 애잖아. 결혼 자금도 그렇고 한사코 안 받겠다고 하던 애 아니야.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도 어쩜 일이 다를까 몰라. 잘했어. 내일 같이 부동산에 좀 다녀오지. 그래, 알았어. 그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이들에게 남은 것들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애순과 명수 씨는 오랜만에 동네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지. 당신은 뭐 하고 싶은데? 글쎄, 나야 뭐 조용히 농사나 더 열심히 짓고 싶고, 당신은? 나도 뭔가 새롭게 시작해볼까 싶어. 그래, 이제 우리도 우리를 위해 살아야지. 애순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퇴원하고 나서 요양원에서 지내는 게 어떨까? 뭐라고? 엄마, 허리 상태가 너무 안 좋잖아. 집에서는 계속 누워만 계셔야 할 텐데 요양원에 가면 간병인도 있고 더 편할 거야. 성준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내 집 놔두고 왜 요양원을 가야 하니? 엄마, 나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야.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지혜도 애 보느라 힘들고 나도 일하느라 바빠서 엄마 간병할 시간이 없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할 소리냐? 내가 언제 너희한테 간병하라고 했냐? 이정숙은 아침부터 부엌에 서 있었다. 김치를 꺼내 썰고 멸치볶음을 한 소끔 더 데웠다. 혼자 살아도 밥상은 제대로 차려 먹어야 한다는 게 정숙의 오랜 습관이었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다가 겨우 아침을 챙겨 먹는 일상이지만 그래도 부지런함을 잃지 않으려 했었다. 젓가락으로 멸치를 집어 한 입 물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액정 화면에 박성준이라는 이름이 떴다. 아들이었다. 성준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 다 하고. 엄마, 잘 있었어? 아침은 먹었어? 그래, 막 먹으려던 참이다. 무슨 일인데? 성준이 평소처럼 안부를 묻는 듯했지만 정숙은 직감적으로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걸 눈치챘다. 성준의 목소리는 어딘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그게 나 할 말이 좀 있어서. 오늘 저녁에 엄마 집에 가도 돼? 무슨 일인데? 그냥 지금 말해도 되잖아. 아니야, 직접 가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저녁에 올 거지? 반찬 좀 해놓을 테니까. 응,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숙은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성준이 결혼한 후로 집에 오는 일이 점점 줄었고 보통은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다니. 그것도 할 말이 있어서라면 분명 무슨 사정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정숙은 마루 한쪽에 성준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바라보았다. 동그란 얼굴에 커다란 눈, 까르르 웃으며 팔을 벌리고 있던 어린 성준은 이제 30대 후반이 되었다. 결혼한 지도 벌써 몇 년째다.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부엌으로 갔다. 저녁이 되자 현관문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더니 성준이 들어섰다. 뒤따라 들어온 성준의 아내이자 정숙의 며느리인 윤지혜의 모습도 보였다. 아이고, 같이 왔구나. 들어와라. 저녁 준비해놨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혜는 형식적으로 인사한 뒤 거실 한쪽에 조용히 섰다. 표정은 밝지 않았다. 성주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앉았다. 그래, 무슨 일이길래 둘이 같이 왔어? 엄마, 사실 우리 둘이 엄마랑 같이 좀 살아야 할 것 같아. 같이 살자고? 순간 바쁘게 움직이던 정숙의 손을 멈췄다.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지혜는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꾹 깨물었다. 사업이 망했어. 회사 정리하고 나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뭐라고? 사업이 망했다고? 응, 빚도 좀 생겼고 집도 처분해야 해. 그래서 어머님, 저희도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따로 갈 곳이 없어서 잠시만이라도 신세 좀 지면 안 될까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만 정숙은 혼란스러웠다. 성준이 결혼하면서 독립해 나갔을 때 정숙은 홀로 남아도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였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했던 공간이었고 이제는 자신만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 일단 밥부터 먹자. 이야기는 천천히 하고. 식사가 끝난 후 성준과 지혜는 함께 앉아 조심스럽게 정숙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엄마, 지금 우리가 살던 집은 곧 비워야 해. 전세 보증금도 이미 다 빚 갚는 데 들어갔어. 저희도 최대한 빠르게 다시 자리 잡으려고 해요. 어머님께 너무 패 끼치고 싶진 않아요. 정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손을 닦으며 말했다. 네가 어렵다는데 내가 안 도와줄 수 있겠냐? 그런데 네 며느리 생각도 중요하지 않겠냐? 지혜야, 넌 괜찮겠어? 지혜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저도 최대한 불편 끼치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 하지만 나도 늙었고 예전처럼 몸이 안 따라줘. 같이 사는 동안 서로 조심하고 배려해야 한다. 알겠지? 고마워, 엄마. 정숙은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성준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온전히 편안한 상태는 아니었다. 이 집은 정숙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한 기억이 서려 있는 곳이었고 정숙의 삶 자체였다. 이제 이곳에 다시 성준과 지혜가 함께 살게 된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결정이 앞으로 정숙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정숙은 부엌에서 손을 씻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성준과 지혜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생활 패턴이 정해졌다. 정숙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고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했다. 성준은 출근 준비로 바빴고 지혜는 아침을 대충 때우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일이 많아졌다. 지혜야, 아침은 좀 챙겨 먹고 다녀라. 그러다 위장병 걸린다. 네, 어머님. 전 그냥 가볍게 먹는 게 좋아서요. 지혜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냉장고에서 요거트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다시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정숙은 그런 모습을 보며 살짝 눈살을 찌푸렸지만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준은 그나마 정숙이 차린 밥상을 제대로 앉아서 먹고 갔다. 하지만 문제는 식사 후였다. 성준아, 밥 다 먹었으면 그릇 좀 씻어 놓고 가라. 아, 엄마, 내가 퇴근하고 와서 해놓을게. 지금 늦었어. 성준은 허겁지겁 가방을 챙겨들어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남은 것은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과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는 정숙뿐이었다. 처음부터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정숙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벽 한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이 사라져 있던 것이었다. 내 사진 어디 갔어? 정숙은 당황한 얼굴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깔끔한 벽만 남아있었다. 그때 지혜가 방에서 나왔다. 지혜야, 여기 있던 사진 어디 갔니? 그거요? 너무 오래돼서 색이 바랬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방으로 옮겨놨어요. 그걸 왜 네가 옮겨?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거실이 좀 더 정돈된 느낌이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안 옮긴 걸 왜 네가 함부로 만지냐는 거야.
지혜는 조금 짜증이 난 듯 입술을 확 깨물며 말했다. 저는 그냥 보기 좋게 정리하려고 한 건데요. 정숙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거실에서 작은 방으로 걸어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 구석에 밀려나 있었다. 정숙은 사진을 다시 들어 거실로 가져가려다가 문득 멈칫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이 예전과 같지 않아졌다는 생각에 괜히 말없이 사진을 내려놓고 방에서 나왔다. 며칠 뒤 정숙은 오랜 시간 꾸밈없는 마음을 나눠온 친구 이경숙과 함께 시장에 다녀왔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수가 요즘 너 피곤해 보인다. 같이 산다더니 편한 게 아니라 더 힘든 거 아니야? 아니야, 뭐 그냥 적응하는 중이지. 그래, 그런데 네 얼굴을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정숙은 말없이 가방을 고쳐들었다. 사실 친구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직까진 견딜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일을 쉽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날 저녁 정숙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분위기가 뭔가 달라져 있었다. 정숙이 애지중지 아끼던 도자기 장식이 사라지고 대신 새로 산 듯한 화분이 놓여 있었다. 부엌 선반에는 정숙이 오랫동안 사용하던 그릇들이 치워지고 현대적인 주방용품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지혜가 뒤돌아보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아, 어머님 집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요. 요즘 스타일이랑 안 맞아서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이런 거 바꾸라고 한 적 없는데. 어머님, 요즘은 미니멀이 대세예요. 너무 오래된 것들 집에 쌓아두면 좁아 보여요. 정숙은 입을 꾹 다물고 조용히 방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갈수록 정숙을 이 집에서 밀어내는 것만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집에 살고 있는 김용수가 집을 방문했다. 정숙과 용수는 평소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정숙 씨,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 잘 지내? 그냥 그렇죠, 뭐. 자식들이랑 같이 산다더니 더 피곤해 보이는구만. 아유, 용수 씨도 별말을 다 해요. 내가 괜한 말 했나? 그냥 너무 참고 살지 마. 자기 집에서 자기 목소리는 내야지. 정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내 집인데 왜 이렇게 낯설어지는지 모르겠네. 용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살면서 집이 바뀌는 건 당연한데 집주인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이상한 거지. 정숙은 용수의 말을 곱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이제는 정숙에게 익숙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여기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지? 정숙은 마루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앵커와 기자의 말소리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늘 하루도 조용히 지나갔지만 마음속에는 점점 무거운 감정이 쌓여가고 있었다. 성준과 지혜와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어 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분명 작고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점점 정숙의 물건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잃고 부엌의 냄비와 식기들이 바뀌고 가구 배치가 조금씩 달라져 갔다. 그리고 그런 변화들은 그저 적응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은 다른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대화의 빈도와 태도였다. 이날 저녁도 그랬다. 정숙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성스레 저녁을 차렸다. 생선을 구워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밑반찬들을 준비했다. 엄마, 나 오늘 회식 있어서 저녁 안 먹고 나가. 그래? 그럼 지혜는? 저도 오늘 친구랑 약속 있어서요.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요. 정숙은 국자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렸다. 그리곤 식탁을 한번 쓱 훑어보았다.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지만 정작 먹을 사람은 없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혼자서 뭐하러 이렇게 차렸나 몰라. 어머님, 그냥 내일 아침에 드시면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같이 사는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니? 성주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했지만
이내 곧장 현관으로 향했고 외출을 위해 신발을 고쳐 신고 있었다. 엄마, 나중에 얘기해. 늦었어. 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지혜도 준비를 마친 뒤 현관으로 나가려 했다. 그런 지혜를 정숙은 한번 붙잡아 보았다. 지혜야, 너도 오늘 꼭 나가야 해? 네, 어머님, 미리 잡힌 약속이라서요. 하지만 미리 잡혀 있는 약속이라는 지혜의 말에 더 이상 붙잡을 수만은 없었다. 그래, 알았다. 정숙은 마주 앉을 사람도 없는 식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뒤, 이번에는 더 큰 갈등이 정숙을 괴롭히게 되었다. 정숙은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자 지혜가 들어와 냉장고를 열었다. 어머님, 냉장고가 너무 꽉 차서 정리 좀 해야겠어요. 정리? 내가 다 먹으려고 담아둔 건데. 근데 너무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요. 김치도 너무 많고. 이건 벌써 몇 달 된 거 아니에요? 김치는 원래 오래 묵혀야 맛있어. 다 쓸모 있는 것들인데 뭘 버린다고? 아니, 그러니까 오래된 건 좀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둬라. 내 방식이 있어. 참다 못해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혜의 고집은 꺾일 생각이 없었다. 어머님, 저희도 이 집에서 같이 살잖아요. 공간도 부족한데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희가 공간이 부족해도 이 집은 원래 내 집이야. 내 냉장고도 내 방식대로 두면 안 되겠니?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불편해요. 같이 사는데 서로 맞춰가야죠. 맞춰가는 거야. 나도 하고 있잖니. 근데 내가 사는 방식까지 바꾸라고 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지혜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작은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날 밤 성준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바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성준에게 지혜는 낮에 정숙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여보, 어머님이 냉장고 하나도 못 건드리게 하셔. 이게 맞아? 냉장고? 또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냥 오래된 반찬 좀 버리려고 했는데 손도 못 대게 하시더라니까. 성준은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원래 김치 하나도 잘 못 버리고 그래. 예전부터 그래왔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야. 나도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뭐 작은 하나라도 바꾸려고 하면 허락받고 해야 되는 게 답답하잖아. 성준은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다. 그냥 엄마 방식대로 두자. 괜히 또 싸우면 피곤하잖아. 그래서 나만 참으라고? 성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일이 있고 난 후 정숙은 며칠 동안 묵묵히 집안일을 했다. 예전처럼 지혜와 이야기하려 했지만 좀처럼 쉽지는 않았다. 정숙은 답답한 마음에 친구 경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수가, 무슨 일이야? 그냥 좀 답답해서. 너 요즘 너무 참고 사는 거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같이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같이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지. 정숙은 경숙과의 짧은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며 같이 산다는 게 원래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생각했다. 그리고 정숙은 천천히 방문을 닫았다. 점점 자신이 이 집에서 설 자리를 잃는 기분이었다. 정숙은 부엌에서 쌀을 씻고 있었다. 밥알이 물속에서 하얗게 퍼지는 걸 바라보며 정숙은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오늘은 아들 내외가 병원에 간 날이었다. 지혜의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것이었다. 손주가 태어난다는 사실이 기뻐야 하는데 정숙의 마음 한구석은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다. 손주가 생기면 가족이 더 단단해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성준과 지혜와 함께 지내면서 점점 정숙은 자신이 이 집에서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명확히 느끼고 있었다. 생각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액정을 확인하니 성준이었다. 성준아, 병원 잘 다녀왔어? 엄마, 드디어 태어났어. 아들이야, 우리 아들. 순간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래? 건강하게 나왔어? 응, 지혜도 아기도 다 건강해. 엄마, 지금 바로 병원 올 수 있어? 정숙은 답답했던 생각들을 뒤로하고 들뜬 마음으로 앞치마를 벗었다. 당연하지. 금방 갈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성준이 신생아실 앞에 서 있었다. 성준은 피곤하지만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지혜는 병실에서 누워 쉬고 있었다. 어디 있니? 우리 손주? 저기 있는 애가 우리 아들이야.
정숙은 유리창 너머로 조그만 아기를 바라보았다. 작고 앙증맞은 얼굴, 오밀조밀한 손가락. 정숙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어머나 우리 성준이 어릴 때랑 꼭 닮았네. 그렇지. 나도 보자마자 엄마 생각났어. 이후 정숙과 성주는 지혜가 있는 병실로 발걸음을 옮겼고 병실 문이 열리며 지혜가 힘겹게 일어나 앉았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지혜야 고생 많았어. 내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무사히 나와서 다행이에요. 그래. 근데 나 나중에 손주 한번 안아봐도 되니? 정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다. 하지만 지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어머님, 병원 규정상 보호자 외에는 신생아를 안으면 안 된대요. 아, 그래? 그래도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안 될까? 아무리 그래도 요즘은 위생 때문에. 그 순간 성준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엄마, 병원 규정이 그러니까 좀 참아. 나중에 집에 가면 얼마든지 안아볼 수 있잖아. 정숙은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지. 뭐 집에 가면 매일 볼 수 있겠지. 그러나 정숙은 지혜의 얼굴에서 뭔가 미묘한 감정을 금방 읽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아들 내외가 손주를 키우며 자신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고 달랐다. 출산 이후 모든 것이 예전 같아질 때 지혜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계속해서 지혜가 들먹이고 있는 위생 문제였다. 지혜야, 내가 아기 좀 안아봐도 될까? 어머님, 손 씻으셨어요? 응? 아, 씻고 오면 되지. 손뿐만 아니라 옷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출하고 오셨으니까요. 지혜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 했지만 정숙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그럼 나는 언제쯤 편하게 안아볼 수 있을까? 조금만 더 있다가요. 아기가 면역력이 약해서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에도 지혜는 손주의 모든 것을 직접 챙겼다. 이유식을 만들 때도, 기저귀를 갈 때도, 목욕을 시킬 때도 지혜는 정숙에게 작은 것조차 맡기지 않았다. 어머님, 그냥 쉬세요. 요즘 육아 방식이 많이 달라져서요. 내가 애 키운 지가 언젠데 그래도 기본은 다 알지. 맞아요. 하지만 요즘은 아기한테 안 좋은 것도 많고 너무 오래된 방법은 별로 좋지 않대요. 정숙은 속이 답답해졌지만 지혜를 돕고 싶었다. 그럼 난 뭐 하면 되니? 밥이라도 해줄까?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정숙에게는 성준과 지혜를 넘어 손주에게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고 있었다. 하루는 이웃 주민 용수가 정숙의 집을 찾아왔다. 정숙 씨, 요즘 손주 때문에 바쁘겠네? 바쁘긴 애는 내가 보지도 못하는데 아니, 왜? 며느리가 애한테 병 옮을까봐 그런데 요즘 애들은 다들 이렇게 키운다나 봐. 용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다. 요즘 세대는 또 다르다니까. 그래도 서운하겠네. 서운한 정도가 아니야. 내가 애를 안아보지도 못하는데 자식 키우는 건 결국 부모 마음이지. 그래도 너무 멀어지지는 말고 천천히 다가가 봐.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용수의 말을 곱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정숙은 손주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러나 손주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정숙은 부엌에서 냄비를 들고 조심스레 걸었다. 한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끓고 있는 국이 담긴 냄비를 들고 있었다. 국을 식탁에 올려놓으려던 순간 갑자기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밀려오면서 외마디에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다행히 옆에 있던 식탁을 붙잡았지만 국이 바닥에 쏟아지며 시끄러운 소리가 부엌에 울렸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에 지혜가 방에서 급히 뛰어나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숙은 허리를 부여잡고 신음을 삼켰다. 통증이 심해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아이고 허리가. 그때 성준도 뒤따라 뛰어나왔다. 엄마, 뭐야? 무슨 일이야? 어머님 허리가 안 좋으신 것 같아. 엄마, 일어나 볼 수 있어? 아, 안 돼. 움직이니까 더 아파. 성준은 당황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꺼내 급히 응급실로 전화를 걸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정숙의 허리를 진찰했다. 엑스레이를 찍고 진단 결과를 확인한 의사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다. 의사는 정숙의 허리 디스크가 좋지 않은 상태라 가벼운 일상생활도 버거울 것이라 말했다. 그리곤 상당히 오랜 시간 치료와 재활에 힘써야 할 것이라 허리를 함부로 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은 병실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긴 치료와 재활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태로 계속 집에서 생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정숙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다. 정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 병실 밖에서 성준과 지혜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도 많이 속상하겠지만 어머님 이제 우리랑 같이 생활하시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도 우리랑 같이 계셔야지. 근데 우리도 애 키우고 있는데 어머님까지 간병해야 되는 상황이면 나 너무 힘들어. 지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 거긴 전문 간병인도 있고 어머님도 그게 더 편하실 거야. 아무리 그래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좀. 우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솔직히 어머님 모시면서 애까지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어머님께서도 편하실 거야. 성준은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의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정숙은 퇴원을 앞두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숙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성준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퇴원하고 나서 요양원에서 지내는 게 어떨까? 뭐라고? 정숙은 짧은 말 한마디와 함께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성준을 바라보았다. 엄마, 허리 상태가 너무 안 좋잖아. 집에서는 계속 누워만 계셔야 할 텐데 요양원에 가면 간병인도 있고 더 편할 거야. 성준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내 집 놔두고 왜 요양원을 가야 하니? 엄마, 나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야.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지혜도 애 보느라 힘들고 나도 일하느라 바빠서 엄마 간병할 시간이 없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할 소리냐? 내가 언제 너희한테 간병하라고 했냐? 지혜가 나직하게 말했다. 어머님,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요즘 시설도 좋고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난 내 집이 좋다. 내가 왜 요양원을 가야 해? 엄마, 허리도 아프고 요양원에서 재활 치료받으면 더 편하잖아. 정숙은 큰 충격에 아무 말 없이 성준과 지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부담스러워진 걸까? 정숙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날 밤 정숙은 한참 동안 잠에 들지 못했다. 그리곤 경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수가, 나 있잖아. 성준이가 나보고 요양원에 가자네. 뭐? 네가 왜 요양원을 왜 가? 그러게 말이야. 내가 집에서 간병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정수가, 너 설마 진짜 요양원 갈 생각은 아닌 거지? 모르겠어. 근데 성준이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반박하기가 힘들더라. 내가 늘 말했잖아. 자식 너무 믿지 말라고. 결국 자기 살 길 찾느라 부모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고.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도 난 아직 믿고 싶어. 내 아들이잖아. 며칠 후 정숙은 깊은 고민 끝에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내렸다. 아들 내외는 정숙을 요양원에 데려다 주면서도 알게 모르게 죄책감이 있는 듯 보였다. 엄마, 요양원 생활하다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언제든 말해. 어머님,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아들 내외의 말에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차에서 내려 요양원으로 향하는 순간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한 삶이었을까? 요양원에 들어선 정숙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무들은 벌써 단풍이 지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어느덧 정숙이 요양원에 온 지도 한 달이 넘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다. 처음 요양원에 왔을 때 성준은 매일 전화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짧게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 엄마, 잘 지내?
응, 그래. 너희는? 우린 뭐 바빠. 애도 키우느라 정신없고. 그래, 건강하게만 지내면 됐다. 이런 짧고 의미 없는 대화가 항상 전부였다. 다른 날들도 마찬가지였다. 요양원의 한쪽 벤치에 앉아있던 정숙은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화를 걸었고 성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웬일이야? 아들 바쁘니? 조금? 무슨 일 있어? 그냥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그래? 근데 엄마, 나 지금 회의 준비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정숙이 알겠다는 대답도 하기 전에 전화는 끊겼다. 그리곤 정숙은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며칠 후 정숙은 요양원에서 알게 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자 한 할머니가 정숙에게 가족들이 자주 오냐며 물었다. 정숙이 잠시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아니요, 바쁘다고 해서. 전화는 자주 오냐는 말에도 기쁜 대답을 해줄 수는 없었다. 그렇죠, 가끔. 그리고 할머니는 다들 그렇다며 요양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결국 혼자가 된다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 말을 들은 정숙은 더욱 깊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요양원에서 생활한 지 2달이 지나가고 있을 무렵 정숙은 결국 집에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아무리 편하게 지낸다고 해도 내 집만큼 편한 곳은 없었다. 정숙은 조용히 간호사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제가 퇴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간호사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며 아직 허리가 완전히 좋아진 상태가 아니라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이 더 편할 것 같아서요. 간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들과 상의를 해보라고 했다.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은 정숙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성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웬일이야? 성준아,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뭐? 집으로? 갑자기 왜? 요양원 생활도 좋지만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하잖니. 성준의 목소리가 순간 멈칫했다. 엄마, 근데 지금 집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왜? 그게 애도 아직 어리고, 지혜도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엄마 허리도 아직 다 안 나았잖아. 그래도 집이 제일 좋지 않겠냐? 너희한테 부담 안 줄게. 내 방에서 조용히 지낼 테니까. 엄마, 그게.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무슨 일이야?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고 싶대.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짧은 침묵이 너무나도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곧 지혜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집에 오시면 생활이 더 불편하실 거예요. 아직 치료도 다 안 끝났는데. 엄마, 요양원에서 조금만 더 있다가 결정하는 게 어때? 그래, 알았다. 정숙은 아들 내외의 말에 마지못해 알겠다는 대답을 하곤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날카로운 생각 하나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내가 갈 곳이 없네. 며칠 후 경숙이 요양원으로 찾아왔고 경숙이 바라본 정숙의 얼굴을 형편이 없었다. 정수가 얼굴이 왜 그래? 그냥 좀 피곤해서. 자식들이 또 속상하게 했구나? 그런 거 아니야. 경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수가 이제 정신 차려. 네가 계속 참고만 있으면 자식들은 절대 바뀌지 않아. 넌 그냥 엄마라는 이유로 계속 희생하고 있잖아. 근데 그 희생이 당연해지면 안 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숙은 잠시 고민하더니 흔들림이 없는 말투로 말했다. 정말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너도 단호해져야 해. 정숙은 그 말을 곱씹었다. 이제는 정말 단호해져야 할 때였다. 그날 밤 정숙은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었고 정숙은 깊이 고민하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정숙은 다시 휴대전화를 꺼내 성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다르게 말할 작정이었다. 그리고 성준이 전화를 받자마자 정숙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성준아, 나 이번 주에 집으로 돌아간다. 성준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갑자기 그렇게 결정하면? 이제는 내가 내 결정을 할 거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번 주에 집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정숙은 요양원에서 퇴원할 준비를 거의 마쳐 가고 있었다. 가방에는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요양원 생활 동안 틈틈이 읽었던 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며칠 전 성준에게 단호하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후 성준은 한동안 정숙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분명 처음에는 다시 정숙을 설득할 요량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게 속을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집도 분명 정숙의 것이었다. 정숙은 요양원 문 앞에서 서서 잠시 숨을 고른 뒤 택시에 올랐다. 운전기사가 목적지를 묻자 정숙은 짧게 대답했다. 집으로 갑시다. 1시간 후 익숙한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정숙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현관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다는 기대감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더 컸다. 현관 앞에 도착한 정숙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이미 비밀번호는 바뀐 후였다. 결국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이 열릴 생각이 없었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다. 그리고 몇 초 뒤 문이 열리면서 지혜가 나왔다. 어머님 오셨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놀란 듯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 나 왔다. 근데 갑자기 오셨네요. 미리 말씀이라도 주셨으면. 정숙은 멈칫했다. 내가 내 집에 오는데 미리 말해야 하니? 지혜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님, 그런데 저희가 요즘 좀 예민해서요. 애도 아직 어려서 갑자기 들어오시면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어머님, 혹시 손 씻으셨어요? 정숙은 순간 온몸이 굳어지는 기분이었다. 뭐라고? 애가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요. 밖에서 오셨는데 손부터 씻으셔야죠. 그리고 옷도 좀 바꿔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밖에서 입었던 옷은 아기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정숙은 그 순간 몇 달 전 처음 손주를 보러 갔을 때 했던 지혜의 말을 떠올렸다. 그때와 똑같았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지혜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그러면 나보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니? 지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지금 애가 막 자려던 참이라서요. 이럴 때 문을 열면 애가 깨거든요. 그 순간 정숙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현관 앞에서 지혜와 실랑이를 벌이는 정숙의 모습을 본 이웃 주민들의 말소리였다. 이웃 주민들은 정숙을 보며 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냐는 둥, 며느리가 까다롭다는 둥 수군거리고 있었다.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성준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남편과 함께 꾸려온 집을 지키며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정숙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정숙은 입을 한번 꽉 깨물고 이제껏 보여온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켜! 네? 당장 비키라고 했다. 지혜는 당황한 표정으로 성준을 향해 뒤를 돌아보았다. 성준은 거실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 들어오려면 지혜 말대로 좀 정리하고 들어와 좋지 않겠어? 애도 있고 요즘 감기도 유행이고. 정숙은 천천히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힘을 주어 문을 당겼다. 그러자 지혜가 당황한 듯 막아서려 했다. 어머님, 갑자기 그러시면 안 돼요. 결국 정숙은 지혜를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정숙의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정숙의 방은 이미 크고 작은 박스가 무더기로 쌓여있는 창고가 되어 있었고 정숙의 물건들은 방구석에 밀려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성준이 당황하며 다가와 말했다. 엄마, 그게. 내 방이 왜 이 모양이 됐어? 지혜가 작게 중얼거렸다.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잠깐 물건을 넣어뒀어요. 잠깐? 네, 어머님 돌아오시기 전에 정리하려고 했어요. 정숙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구석에 놓여있는 낡은 옷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옛날 옷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 구겨져 있었다. 정숙의 손이 빠르게 떨려왔다. 이걸 지금 이딴 식으로 다 쑤셔 넣은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너희한테 이건 그냥 짐이었구나?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숙은 천천히 돌아서며 성준에게 말했다. 너희들 이제 내 집에서 다 나가라?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지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어머님,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이게 내 집인데 나는 문 앞에서 서 있고 너희는 여기서 편히 지내고 있잖아.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성주는 당황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일주일 줄 테니 나가라. 마지막으로 베풀어주는 호의야. 정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과 입을 닫았다. 천천히 방문을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정숙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몸이 떨려오는 것을 숨길 방법은 없었다. 사실 정숙은 방금 자신이 한 말이 믿기지 않았다. 일주일 줄 테니 나가라. 이 말을 하던 순간 성준의 얼굴이 굳었고 지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왜냐하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것을 정숙이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분명 이 집은 정숙의 집이었다. 이제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정숙에게 가족이 아니었다. 정숙은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성준과 지혜는 여전히 충격을 받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일주일 줄게. 그 안에 나가라.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어? 정숙은 싸늘하고 단호한 눈으로 성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너희는 내가 감정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내가 이 집에서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어머님,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아니, 너희는 그냥 내가 불편했던 거야.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성준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엄마, 우리가 지금 당장 어디로 가겠어? 애도 있고 집도 못 구했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네가 결혼할 때 내 집을 팔아 도움을 줬고 사업이 망했을 때 다시 받아줬어.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니? 이제 너희는 너희 길을 가라. 지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희 정말 나가야 해요? 그래. 어머님,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손주도 보시고 싶으시잖아요. 정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날 그렇게 대하진 않았겠지. 아들 내외는 동시에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성준이 입을 열었다. 알았어, 엄마. 일주일 안에 집 알아볼게. 그래. 정숙은 바로 다음 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아파트 팔려고 합니다. 부동산 직원이 놀란 듯 되물었지만 정숙은 단호했다. 네, 좀 조용한 곳으로 가려고요. 며칠 후 경숙이 정숙의 집을 찾았다. 정수가, 너 진짜로 집을 판다고? 그래. 아들이랑 며느리는? 일주일 안에 나가겠대. 경숙은 정숙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수가. 정숙 또한 옅은 미소를 띠며 대꾸했다. 나도 이제 좀 나를 위해 살려고. 며칠 후 성준이 집을 보러 다녀왔는지 지친 얼굴로 들어왔다. 엄마, 우리 정말 나가야 해. 그래야겠지? 이제는 정숙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성준도 깨달은 듯했다. 그날 밤 성준은 술을 한 잔 마셨는지 거실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내 전부였어. 근데 내가 언제부터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멀어진 걸까? 정숙은 천천히 성준을 바라보았다. 성준아, 네가 멀어진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서 천천히 밀려난 거야. 나는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았어. 네가 필요하다면 뭐든 해줬지. 근데 이제는 너한테 내가 필요하지 않더라. 엄마, 그러니까 이제 너도 너희 가정을 챙겨.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성준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알겠어. 일주일 후 성준과 지혜는 짐을 챙겨나갔다. 손주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숙은 손주의 작은 손을 한번 꼭 잡았다.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지혜는 마지막으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죄송했어요. 정숙은 가볍게 웃었다. 그래, 나도 너희 잘 살길 바란다. 문이 닫혔고 아들 내외는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숙의 인생이 다시 시작될 차례였다. 아들 내외가 떠난 후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원래 이 집은 언제나 혼자였는데 다시 혼자가 되고 나니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았다. 길 건너편에서 이웃 용수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용수는 가벼운 손짓을 하며 올라오겠다는 눈빛을 보냈다. 정숙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어두었다. 잠시 후 용수가 거실로 들어왔다. 다 나갔나 보네. 응, 어때? 후련해? 정숙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후련하긴 한데 좀 허전하네. 용수는 피식 웃으며 소파에 앉았다. 그럴 수밖에 없지. 오랫동안 가족이랑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다 나가버렸으니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기도 해. 그 생각이 드는 거면 잘한 거야. 정숙은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렇다 후회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하기만 한 것도 아니었다. 며칠 후 경숙이 집으로 찾아왔다. 정수가 이제 뭐 할 거야? 나 집 팔았어. 경숙은 깜짝 놀란 얼굴로 물었다. 진짜로? 응, 매매 계약 끝냈고 다음 주에 새 집으로 이사 가. 어디로? 고향으로 가려고. 서울은 이제 싫다? 경숙은 알 수 없는 복잡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아봤자 뭐 하겠니? 그래서 요즘 짐 정리하고 있어. 성준이한테는 말했어? 정숙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말을 이어갔다. 아니, 그럼 나중에 알면 깜짝 놀라겠네? 놀라든 말든 이제 내 알 바 아니야. 정숙의 단호한 말에 경숙은 미소를 지었다. 정수가, 너 참 많이 변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아서 그런가 봐. 경숙은 정숙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고향 내려가면 거기서 진짜 너답게 살아.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진짜 자신만의 삶을 살 차례였다. 이사 하루 전 성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뭐해? 짐 싸고 있다. 짐 어디 가려고? 정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나 고향 내려간다. 성준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엄마, 왜 그런 중요한 걸 나한테 말도 안 했어? 말하면 뭐하니? 어차피 넌 네 생활하기 바쁜데. 성준은 크게 놀란 듯했다. 엄마, 우리가 너무 신경 못 쓴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리는 게 어딨어. 내가 이 집을 떠난다고 해도 넌 신경 쓰지 않을 거잖아. 성준아, 솔직해지자. 네가 가장 걱정하는 건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네가 찾아왔을 때 내가 없을 거라는 사실이잖아. 엄마,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도 너희 가정을 잘 지켜. 성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래도 가끔은 연락해줘. 그래, 가끔은 하마. 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가끔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이사 당일 아파트를 나서면서 정숙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정숙은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남편과 함께했고 아들을 키웠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정숙의 전부였던 집의 문을 닫았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는 차에 올랐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 자유다. 정숙이 오른 차는 고향을 향해 천천히 출발했고 그와 동시에 정숙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